시작할게요. 지금 제가 사례 강의를 하는데 봅시다. 오늘 사례 강의는 어떤 거 하냐면 여태까지 기출문제, 변리사 시험, 변호사 시험이 하고 또 모의 시험이라고 변호사 모의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교수님들이 낸 문제 있거든요. 아무튼 그거 뭐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 정리를 해보는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잖아요. 기출문제를 푸는데 이게 1차 시험 같은 거는 기출문제 나왔던 게 또 나오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2차 시험은 절대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게 경우가 없을 거 아니에요. 0%일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그 나온 거를 똑같이 달달달 외운다고 해가지고 그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거의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기출문제를 약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이 1차에 비해 가지고 2차는. 근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이걸 왜 푸냐면 근데 똑같은 게 안 나오는데 왜 푸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왜 푸냐면 이 문제풀이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원리는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푸는 그 방식이 있잖아요. 그거는 동일해요. 우리가 그거 보려고 기출문제를 풀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그 그냥 그 문제풀이 원리를 모르고 이 두꺼운 책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가지고 이 똑같은 문제가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나오겠습니까? 전혀 안 나오잖아요. 아시겠죠? 그 나올 확률이 0%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면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문제풀이 그 틀을 익히고 다음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이렇게 풀어야지. 이런 걸 하려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근데 그러면 특허 문제 풀 때 문제풀이 틀이라는 게 과연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그냥 따라 하시고 이게 원래 실력 향상이라는 게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일단 강사들이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습득을 해가지고 그 사람마다 근데 이게 2차 답안지는 서술형이다 보니까 사람마다 난 이걸 좀 더 뚱뚱하게 쓰고 싶은데 난 이거를 좀 더 강조하고 싶은데 나 목차를 좀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거 사람마다 스타일이고 다른 거니까 다 다른 거니까 근데 아무튼 그 스타일이라는 게 있고 이게 논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시겠죠? 논점은 이거는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스타일이 난 목차를 좀 분설할래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있고 나는 그냥 팔레면 팔레라고 다 붙이고 좀 뚱뚱하게 쓰는 걸 좋아해 사은포섭 난 길게 하는 걸 좋아해 나 이런 다 스타일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레벨 올라가면 시험 한 달 전까지만 이걸 만들어 놓으면 돼요. 자기만의 스타일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레벨 올라가면 그 자기가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논점 같은 거 있잖아요. 논점은 이거 스타일이랑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꼭 맞추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정답이 없는 거.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아무튼 여러분들 이게 뚱뚱한 책을 이게 그냥 이거를 하나하나 읽어보시 마시고 논점 이거 나왔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답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것만 익히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이제 올해까지는 이렇게 내고 다음 판부터는 이걸 양을 어떻게 줄여야 될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시겠죠? 아무튼 이제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문제풀이 틀 같은 거 이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기본서가 있잖아요. 기본서가 있고 여기 실제 문제가 나오잖아요. 기본서에 그냥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 있잖아요. 여러분들 달달달 외우는 거, 두 문제 따서 외우는 거. 그게 그냥 여기서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권리범위화 게시판에서 진보성 심리 한지 안 한지가 기본서에 써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 문제에서 권리범위화 게시판에서 진보성 심리 가능하나요? 그냥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거는 그냥 기본서에 있는 거 그냥 복붙해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다 풀어요. 이거를 못 풀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안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이거 사례 강의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거 기본서를 아무리 내가 이 기본서 한 450쪽 되는 거를 뭐 강사마다 다른데 한 450쪽에서 한 500쪽 되잖아요. 그걸 내가 달달달 외웠어. 근데 외웠는데 문제를 봤는데 이걸 어떻게 조합해가지고 문제를 풀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기본서를 아무리 외워도 문제를 못 풀겠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기본서
1페이지에서 450쪽까지 있단 말이에요. 기본서 막 5페이지에 있는 내용 여기서 추출하고 10페이지에 있는 내용 추출하고 뭐 400페이지에 있는 내용 추출해가지고 이게 짬뽕해가지고 답안지를 이렇게 만든다. 이런 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서에 있는 내용은 그냥 잘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본서에 있는데 그 짬뽕에서 못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특허법상 조치예요. 특허법상 조치. 아시겠죠? 제가 특허법상 조치 이게 다 정리해놨거든요. 이거 한쪽으로 다 정리해놨거든요. 이거면 특허법상 조치 다 풀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 믿으시고 이 그 올해도 풀리고 내년에도 풀릴 거고 작년에도 풀렸고 아시겠죠? 이거 특허법상 조치 이거 한쪽이면 다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가 이거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게 만약에 매트 기출 문제가 있어요. 뭐 X회 기출 문제가 있어요. X회 기출 문제를 하면 저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머리로 생각하는 그 사고의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A라는 생각을 해, B라는 생각을 해, 그다음 X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Z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답이 나왔어. 뭐 이런 생각의 단계들이 있어요. 그리고 Y회 기출 문제를 풀었어요. 그때는 A라는 생각을 해. 그 다음에 X라는 생각을 해. 그 다음에 Z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답이 나왔어요. 아시겠죠? 쭉쭉쭉 기출 문제 이게 다 제가 분석을 했어요. 아시겠죠? 기출 문제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를 결국에는 이 답이 뭐예요?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라는 생각을 하고 B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C라는 생각을 해. 쭉쭉쭉 해가지고 Z라는 생각을 해. 이렇게 어쨌든 이런 생각을 알고리즘을 다 정리를 하면 무조건 답이 나오는 거네. 왜냐하면 이걸 귀납적으로 정리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다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그냥 이거대로 그냥 하세요, 여러분들. 이거보다 뭐 더 뛰어난 거를 만들 수 있긴 한데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아무튼 이제 만들면 그 사람이 나중에 또 강사하시면 되는 거고 아시겠죠? 아무튼 이거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정리해놓은 대로 다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게 여러분들이 특허법상 조치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네? 특허법상 조치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기본서에 있는 내용 그냥 그냥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건 다 써요. 근데 어떤 상황이 나오고 이거의 특허법상 조치가 뭔가요? 이런 대표적인 사례 문제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본서에 어떤 케이스 A, 케이스 1번에 대한 특허법상 조치에 딱 그 목차가 써 있어요. 근데 그대로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대로 나온 적이 없어요. 뭐 물론 한 번 있긴 한데 아무튼 거의 안 나와요. 특허법상 조치 있잖아요. 뭐 무권리제 있을 때 상대방의 조치는 어떻게 되는가 뭐 그런 조치들이 다 기본서에 써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시험 문제 내게 시험 문제를 안 내요. 그러니까 그걸 외우는 게 의미가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 경험을 해보니까 시간 낭비를 했더라고요. 그거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특허법상 조치하면 다 풀리니까 그러니까 왜 기출 문제가 다 풀리겠습니까? 이걸 기출 문제를 보고 이걸 만들었으니까 기출 문제가 다 풀리죠. 이게 당연한 거죠. 아시겠죠? 근데 원래 모든 그 사고의 확장은 다 이렇게 해요. 됐죠? 이제 알려드릴게요. 특허법상 조치는 4개가 있다. 4개. 아시겠죠? 등록 전에 출원인의 조치가 있고 요게 있고 일단은 4개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등록 전에 제3자의 조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등록 후에 권리자의 조치가 있고 그 다음 등록 후에 제3자의 조치가 있다. 이게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딱 봐요. 딱딱딱딱 사실관계를 딱 여러분들이 그릴 거 아니에요. 문제 풀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면서 갑의 특허법상 조치를 구하시오. 그러면 갑이 어떤 위치에 있는 거 봐요. 갑이 특허권자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아니면 출원인인지 출원 단계가 제3자가 출원하고 있고 제3자인지 그걸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갑이 누구인지. 이거는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 그냥 때려 넣어요. 여기 4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4개 중에 하나 그냥 때려 넣어요. 그래서 어떤 기출 문제는 쉬운 거는 이거 하나만 물어보는 게 있고 근데 이거 하나만 물어보는 것도 여러분들 잘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아무튼 이거 하나만 물어보는 것도 있고 요거랑 요거 2개를 물어보는 것도 있고 아시겠죠? 이 2개 물어보면 난이도가 올라간 거예요. 여태까지 기출 문제를 봤을 때 이 2개 물어보는 2개까지 4개 중에 2개 물어보는 것까지만 기출 문제 나왔거든요. 4개 중에 3개, 4개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기출 문제 안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가 최고 난이도예요. 여기 2개 물어보는 거가. 예를 들어서 문제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출원을 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출원을 했다. 갑이라는 사람이 출원해가지고 뭐 제3자가 출원하고 등록이 됐다.
그랬을 때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지금 뭐 실시하고 있거나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출원인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고 특허권자로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 각각 쓰시고 하면 그냥 이거 등록 전에 출원인 조치, 등록 후에 권리자의 조치 이거 2개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튼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될 거는 이 4개가 있다. 특허법상 조치는 무조건 4개 중에 하나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 조치 하나하나를 이 조합을 하면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이 컴비네이션 하면 몇 개가 나오겠어요? 이게 엄청 뭐 수억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하나 외우고 있으면 그러면 이게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기출문제 풀이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 안 늘고 기출문제를 도외시하게 되고 실력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한 대로 하세요.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등록 전에 출원의 조치는 뭐가 있냐? 등록 전에 출원의 조치는 무조건 보상금 청구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상금 청구권이 시작이 되는데 보상금 청구권, 그죠? 출원했다. 갑이라는 사람이 출원했다. 을이라는 사람이 만약 을이라는 사람이 실시하고 있다는 사정이 있으면 보상금 청구권이 이제 되는 거고, 아시겠죠? 을이라는 사람이 그 실시하고 있다는 사정이 없으면 그냥 보상금 청구권이 아니에요. 아무튼 실시하고 있다는 사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고로 복잡한 것까지 단계를 해야 그 하위 단계는 이제 문제풀이가 쉽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실시하고 있어요. 그럼 뭘 써야 되는 거예요? 보상금 청구권 일단은 그 일반론을 써준다. 뭐 그 답안지 분량에 따라 가지고 뭐 3줄 쓰든지 뭐 6줄 쓰든지 아무튼 보상금 청구권 일반론을 쓴 다음에 보상금 청구권 발생을 위한 조치는 경고 때린다. 그 조기 공개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효력, 보상금 청구권이 효력이 미치기 위한 조치 이거거든요. 이거를 보분국이라고 해요. 보분국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수험계에서는 뭔 말이냐? 이런 문제가 보통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발설에는 A, B 써 있다. 그죠? 그리고 청구항에는 B라고 써 있다. 그런데 그 제3자가 실시하고 있는 거는 A를 실시하고 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랬을 때 갑의 조치는 무엇이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써야 돼요? 일단 보상금 조치 일반으로 쓴다. 그리고 발생을 위한 조치 경고 때린다, 공개한다, 조기 공개 신청한다. 이걸 시규 44조 쓴다. 아시겠죠? 효력이 미치기 위한 존재. 이게 효력이 미쳐야 될 거 아니에요. 청구 범위에 지금 B라고 써 있는데 얘는 A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보상금 조건 효력이 미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거 발설에 써 있는 A를 청구 범위로 올리는 보정을 한다. 그죠? 그리고 아니면 분할 A를 청구 범위를 기재해가지고 저거 분할 출원한다. 아니 또는 분리 출원하거나 분리 출원이나 분할 출원이나 어쨌든 이제 새로운 출원해가지고 그 A를 권리화한다. 지금 A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리고 또 국내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을 한다. 여기서 보시면 A를 청구하겠다 기재해가지고 여기서 55조 국내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A를 권리화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출원 전에 A를 실시하고 있는 을을 때려잡는다. 이게 이제 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보분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보상금 청구권이 이제 그 등록해야 이제 발생을 하는 권리잖아요. 그죠? 해제 조건부 권리니까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등록을 하려면 심사 청구를 하고 거절을 검토를 하고 심사 청구를 해야 되는데 우선 심사를 하든 심사 청구를 하든 아무튼 거절을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거절을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얘가 지금 출원하고 있는 게 거절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봐서 거절이유가 있다면 좀 등록밖에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록밖에 조치를 취해야 지금 출원 단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을한테 보상금 청구권으로 때릴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출원이 만약에 거절 이유가 있는데 그냥 거절될 거다. 이걸 검토를 했는데 아무 조치도 안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서 거절 이유를 검토를 해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절 이유 조치를 어떻게 취하느냐? 요걸 하는 거예요. 거절 이유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 어떻게 하냐? 일단은 이 출원이 거절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봐요. 주체적, 객체적, 절차적 거절 이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튼 제가 만든 틀대로 하든지 여러분들이 틀을 만들든지 거절 이유를 나름대로 분류를 하세요. 주, 객, 절. 제가 만든 거는 뭐가 있냐면 25조, 25조, 33조, 44조를 검토를 하는 거예요. 주체적 거절 이유로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객체적 거절 이유로서 뭐가 있냐? 그 다음에 성산불. 성립성, 산업상 가능성, 불특허 사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신규성, 진보성. 그다음 선출원주의, 확대한 선출원주의. 이렇게 검토를 해요. 이 거절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 절차적 거절이유는 뭐가 있냐? 발설이랑 청구 범위가 있다. 청구 범위 기타가 있다. 발설, 청구 범위, 기타. 발설에는 뭐가 있냐? 42조 사망 1호. 그리고 42조 사망 2호. 아시겠죠?
42조 사망 1호, 42조 사망 2호를 검토를 해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청구 범위는 뭐가 있냐 하면 42조 사항 1호, 42조 사항 2호, 그 다음에 시행령 5조, 시행령 6조 이걸 검토를 하는 거예요. 됐죠? 됐죠? 그 다음에 기타는 뭐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건데 기타는 신규 사항 추가 있잖아요. 신규 사항 추가 그것도 거절 이유예요. 거절 이유. 신규 사항 추가. 예를 들어서 그 분할 출원한다. 분할 출원하면서 그 원출원 범위를 벗어났어요. 아시겠죠? 원출 범위를 벗어났어요. 그러면 그것도 거절 이유고. 아시겠죠? 보정을 했잖아. 보정을 했는데 보정된 명세서를 심사를 했는데 그게 원출원 범위를 벗어나 47조 2항 범위를 벗어났어요. 그러면 그것도 거절 이유예요. 아시겠죠? 아무튼 그것도 거절 이유다. 신규 사항 추가도. 아무튼 이렇게 주체적, 객체적, 절대적 거절을 검토를 해가지고 이 출원은 거절 이유가 있어. 거절 이유가 33조거나 뭐 신규성이거나 이 거절 이유가 있어. 이게 검토를 하세요. 그것도 이제 다 논점이니까 검토를 한 다음에 그 출원인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불복한다. 두 번째 이익제도를 쓴다. 세 번째 재시도를 한다. 첫 번째 불복한다. 불복하면 뭐예요? 거절 이유 통지하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거절 결정됐으면 거불복을 청구를 하는 거예요. 됐죠? 거절 이유 통지됐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불복이고 거절 결정됐으면 거불복을 청구하는 게 불복이고 그 다음에 이익제도는 뭐가 있냐면 소급표 인정되는 거, 공지 없애는 거, 선언주의 국뽕하는 거, 빠른 출원일 확보를 위한 조치가 있어요. 소고공성법가 있어요. 소급표 인정되는 거 뭐가 있냐면 판단 시점 소급표가 인정되는 거, 조약 우선권, 국내 우선권, 우선권 주장 수반하는 거, 그 다음에 출원일 소급표가 인정되는 거, 정당 권리정, 분리, 분할, 변경, 출원, 보정, 재심사 정거까지 됐죠? 재심사는 이제 그 보정을 수반하고 재심사를 청구하니까 소급표라고 넣어놨어요. 그다음 공지 없애는 거, 공지의 주장을 한다, 30조 주장을 때린다. 됐죠? 선출원주의 극복하는 거 뭐가 있냐면 이거 상표에서 많이 하는 거죠. 그 34조 1항 7호 할 때 많이 하는 거잖아. 인용 특허나 인용 출원의 지위를 써요. 첫 번째 인용 출원의 지위를 쓰거나 인용 특허권의 지위를 써요. 그 출원 단계에 선출원주의 흠결해서 출원 단계에 그 선출원이 출원 단계에 있으면 인용 출원의 지위를 쓰는 거고 등록됐어요. 그러면 인용 특허권의 지위를 쓰는 거예요. 됐죠? 이게 인용 특허권이 이게 그거 쓰는 거예요. 인용 출원. 이건 뭐 쓰냐면 얘가 이 출원 단계에 있지만 출원이 취하 폭이 뭐 이렇게 되면 출원 단계에 있지만 출원이 뭐 거절 결정됐다. 거절 결정됐으면 선언의 지위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내 선출원 주의가 선출원은 흠결이 아니니까 극복 가능하다. 이거 써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출원 단계에서는 그 정보 제공을 한다. 이런 거절 이유가 있으니까 그 선출원이 이런 거절 이유가 있으니까 정보 제공을 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협의한다. 이 선출원은 이런 거절 이유가 있으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너 거절 이유인데 출원 유지할 필요가 없지. 협의해가지고 그냥 포기를 시켜버린다. 이게 인심 협의 있어요. 아시겠죠? 이건 출원 단계고 만약 등록을 받았어요. 선 출원이 등록을 받았어요. 그러면 인용 특허권의 지위에 뭐 쓰냐면 그거 있잖아요. 그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그 선언의 지위는 소급해서 없어진다는 그 판례 있잖아요. 그걸 써요. 인용 특허의 지위.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 청구한다. 무효 심판 청구한다. 아시겠죠? 이걸 쓰는 거예요. 특허권이 그 등록 받았으면 출원 단계에서는 이걸 쓰는 거고. 됐죠? 아무튼 이제 선출원주의 극복을 위한 조치가 인심 협의든 인정 협의든 있어요. 인용 특허권의 지위를 쓰고 그 다음에 정보 제공이든 심판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협의를 하고. 아시겠죠? 이걸 해요. 그 다음에 빠른 출원을 위한 확보를 위한 조치 42조의 2, 42조의 3. 이게 뭐냐면 외국어 특허 출원이랑 청구범위 유예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반해가지고 이거를 수반하면서 다른 조치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수반하면서 재출원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제 급하면 이제 청구범위 그냥 안 쓰고 발설만 쓰고 그냥 대충 해가지고 출원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청구범위를 다시 보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출은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이익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제시도를 한다. 제출은 한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봅시다. 정리를 싹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특허법상 조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잖아요. 문제를 보고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 눈이 있잖아요. 눈
그 누님 눈으로 봐요. 문제를 눈으로 보고 어떤 인식을 하고 어떤 문제를 눈으로 본 다음에 인식을 하고 아 사고를 이렇게 한 다음에 A라는 사고, B라는 사고, C라는 사고를 하고 결국에 이게 딱딱딱 검토를 해보고 답이 이거 나온다. 이런 일련의 사고 과정들 있잖아요. 이런 일련의 사고 과정들을 제가 그냥 알려드린 대로 정형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계처럼 그 시험장 딱 들어가면 아 이거다 쭉쭉쭉쭉 이렇게 나오게 해요. 아시겠죠? 기계처럼 나오게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시험장에 들어간다. 시험장에 들어간 다음에 뭐 딱딱딱 그 쉬운 문제는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안 해도 다 잘 풀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뭐 논점 그냥 주는 문제 있잖아요. 뭐 논점 주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잘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지금 고난이도 문제 이거 해야 합격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그냥 기본서 달달 못 외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다 기본 그 시험 직전에는 기본서 뭐 민특상디 이거 기본서 달달달 다 외우고 가잖아요. 외우고 가는데 차이는 이런 데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기본서 달달달 외우는 건데 아시겠죠? 논점 추출 못 하니까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저도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됐죠? 그러니까 문제를 본다. 문제를 봤을 때 특허법 조치가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생각이 뭐예요? 이 네 개 중에 어떤 건지를 골라야 돼요. 이 네 개 중에. 머리 생각이 첫 번째. 아시겠죠? 이 네 개 중에 어떤 건지를 고른다. 고르고 등록 전에 출원이 조치가 나온다. 그러면 그 제3자가 실시하고 있는지 안 실시하고 있는지를 이제 검토를 해요. 제3자가 실시하고 있으면 보상금 청구권이고 딱딱딱딱 쓰는 거고 실시하고 있지 않다. 실시하고 있지 않으면 요거만 쓰는 거예요. 요거만. 아시겠죠? 제3자가 실시하고 있지 않다. 그 제3자가 실시하고 있지 않을 때 출원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 쓰시오. 그러면 그냥 등록받기 위한 조치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제3자가 만약 실시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딱딱딱딱 해가지고 이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보상금 청구 쓰는 거고 이제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그 등록 전 제3자 조치. 요거는 쉬워요. 보상금 청구권이 있잖아요. 보상금 청구권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출원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출원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물어봐요. 그러면 만약에 실시를 하고 있으면 실시를 중단을 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의 특허 출원에 대가 청구 범위가 A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A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나는 회피 설계를 한다. 회피 설계 해가지고 내가 B를 실시하지 A를 실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회피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행발명 검색해요. 왜냐하면 그 항변사유가 인정이 되려면 선행발명 검색을 하면 항변사유가 인정이 되잖아요. 권리 범위 부인 항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항변사유가 인정이 되려면 선행발명 검색을 한다. 응? 이 보상금 청구권을 회피하기 위해서. 됐죠? 그 다음에 정당 권리에 여기는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좀 잘 알아두세요. 뭐가 있냐면 정당 권리에는 뭐가 있냐. 첫 번째 신규 출원한다. 신규 출원해가지고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출원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발명만 했지, 네? 발명만 했지 이제 그 새롭게 출원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을은 뭐 할 수 있냐? 갑이 을한테 보상금 청구권을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을은 뭘 할 수 있냐? 을은 갑의 보상금 청구권에 대항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발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신규 출원한다. 아시겠죠? 신규 출원한다. 첫 번째. 그리고 특허권 뭐더라? 명의 변경 신청 또는 청구를 한다. 이 만약에 갑이 발명을 했는데 을이 모인 출원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갑이 그 모인 출원한 거에 대해 가지고 명의 변경 신청하거나 명의 변경 청구를 한다. 이거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거 두 가지를 알아두세요. 정당 권리 할 때 출원 단계에서 정당 권리 제3자로 취할 수 있는 정당 권리. 아시겠죠? 그럼 신규 출원을 한다. 그럼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걸 다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출원이 등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을이 만약에 신규 출원했어요. 을이 신규 출원한 게 등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여기로 가가지고 논점 따다다다 해가지고 논점 다 추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죠? 그 다음에 선행발명 검색하는 건 아까 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게 잘 나오더라고요. 네? 여기서는 이 등록에 대해 가지고 이 제3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그냥 심사 청구하고 정보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 갑이 출원했어요. 갑이 출원했다.
의리 갑출원에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심사 청구하고 정보 제공하는 거예요. 이 정보 제공을 하는데 거절이유를 검토를 하고 정보 제공을 하는 거고. 됐죠? 이 갑출원에 가지고 거절을 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갑출원에 돼 가지고 거절을 검토를 하고 정보 제공을 하는 것까지는 이제 제3자로서의 조치인데 여기서 심사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냐? 이 갑출원에 돼 가지고 뭐 그 여기랑 맞추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복한다. 거절이유 통지를 한다. 거절 결정한다. 이게 갑출원에 돼 가지고 불복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불복이라고 하긴 뭐한데 좀 맞추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갑출원에 돼 가지고 이익제도를 쓴다. 이 심사관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직권 보정을 한다. 직권 보정할 특허 결정할 때 직권 보정을 해버린다. 조금 좀 봐줄 때 직권 보정한다. 됐죠? 그냥 제시도를 한다. 직권 재심사를 한다. 여기서는 특허 결정하고 자고 일어나니까 아닌 것 같아. 직권 재심사를 때려버린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심사관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예요. 여기 이렇게 요즘에 이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번에 뭐 모의 시험에도 한번 나오고 했으니까 알아두시고. 됐죠? 우리 여기까지 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록 후 권리자로서의 조치는 뭐가 있냐? 우리가 이제 특허권이 있는데 반려 변수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맞추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 지금 발생 효력 등록이 있잖아요. 발생 효력 등록 이거랑 맞추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발생 효력 소멸. 발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특허료를 내야 된다. 특허 결정 받고 특허료를 내야 된다. 3개월 이내에. 아시겠죠? 이거 또 조치도 한 번인가 나왔어요. 기출문제. 특허료를 내기. 그냥 추납 기간에 추납하고 회복 신청 기간에 회복 신청한다. 조치. 이거 조치예요. 그냥 조치. 그리고 효력한다. 이게 여러분들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침해 검토해가지고 침해에 대한 조치를 쓰시오. 침해 검토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 직접 침해나 간접 침해가 있는 거고. 됐죠? 이거는 좀 이따가 할게요. 그리고 소멸하는 거는 특허권이 소멸하는 거는 어떤 경우가 있냐? 존속기간이 만료한다. 그러면 존속기간 연장도로 출원하는 거고. 됐죠? 그럼 특허료를 내지 않았다. 3년치까지만 내고 4년치부터는 안 냈다. 그러면 추납 신청 기간에 추납하고 회복 신청 기간에 회복 신청한다. 됐죠? 그다음 상속이 없고 특허권 포기가 있는 거고. 그다음 무효심판 취소 신청 심결이나 결정이 확정된다. 이럴 때는 특허권자로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냐? 무효심판이 청구가 됐어요. 특허권자한테. 그러면 특허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냐? 정정심판 청구한다. 됐죠? 정정심판 청구하는데 여기서도 어떤 거절이유를 검토를 했잖아요. 출원했을 때 거절이유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그 거절이유를 딱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제가 다 할 거거든요. 심판 가서 할 거거든요. 심판 쪽 가면 방식심사, 적법성심사, 본안심사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두 문자를 따요. 이것도 아무튼 두 문자를 따가지고 이거는 인용 심결이 날 것 같아. 기각 심결이 날 것 같아. 각각 심결이 날 것 같아. 이 결론이 나오잖아요. 아무튼 결론을 내요. 그 다음에 불복한다, 심취소하고 청구한다, 심판 청구서 보정한다, 본안 보정한다. 됐죠? 재시도한다, 재심판 청구를 한다. 심판 청구서 보정은 요건 뭐예요? 140조 2항 보정 요걸 말하는 거잖아요. 됐죠? 그다음 본안 보정 정정심판에서 본안 보정 할 수 있잖아요. 136조 11항인가? 맞죠? 그 의견 제출 정정 불인정 사유 통지되면 본안 보정 할 수 있잖아요. 정정심판 청구할 때. 됐죠? 여기까지 됐고. 그다음 재시도를 청구하는 건 재심판이거든요. 여기서는 논점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사부재리, 그다음 중복심판. 이게 보통 논점이 돼요. 여기서는 재심판을 청구한다. 여기서는. 됐죠? 그리고 이거는 정정심판 청구하는 사람의 입장인 거고, 무효심판 청구 받은 사람 입장. 무효심판 청구 받은 사람 입장. 지금 가변한 사람이 특허를 출원해가지고 등록 받았단 말이에요. 등록 받았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가변한 사람한테 무효심판을 청구를 했다. 그랬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아무튼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무효심판 청구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심결을 예측하세요. 뭐 각각 심결이 될 것 같다. 뭐 인용 심결이 될 것 같다. 뭐 기각 심결이 될 것 같다. 어쨌든 이제 심결을 예측하세요. 심결을. 그다음에 거기 심결이 돼 가지고 불복한다, 심취소. 이익제도를 쓴다는 정정 청구. 아시겠죠? 재치도는 없는 거고 여기서는. 됐죠? 근데 이거 정리를 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다. 침해 검토하고 침해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됐죠? 해볼게요. 침해 검토하고 침해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거 시험 문제 맨날 나온다. 됐죠? 우리가 특허권은 뭐가 있냐면
발유 변수잖아요. 효는 뭐가 있어요? 효력 범위가 있고 효력 내용이 있어요. 효력 범위는 뭐예요? 주객시지 원칙과 예외가 있는 거예요. 주객시지 원칙과 예외가 있는 거예요. 단일 주체 침해 원칙과 예외. 객 97조 원칙과 예외. 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97조 원칙과 예외. 그죠? 그다음 88조 1항 원칙과 예외. 88조 1항 등록 받고 특허권은 등록 받고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그 예외가 뭐가 있어요? 소득기간 연장되는 출원이 있는 거고 소급효가 인정되는 거는 그 분할 출원은 예를 들어서 분할 출원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원 출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이제 예외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 속지주의 원칙과 예외. 이거는 판결례 속지주의는 원칙인데 fak주주의 예외가 판결례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건 뒤에서 할 거예요 아마. 그 속지주의 예외 판결례가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알아만 두세요. 구글 코리아.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네이밍만 제가 붙여서 그렇지 구글 코리아 사건. 그 구글 코리아 사건 있는 거고 또 그 의료용실 삽입장출. 이 두 가지 판결 예외에 있는 거예요. 구글 코리아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건데 이거 그 기본서마다 비행 발령 쪽에 나오거든요. 이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 그거예요. 구글 미국이 있다. 구글 본사. 그리고 구글 코리아가 있다. 그리고 여기 특허권자가 있다. 본사가 구글 코리아를 이제 세웠잖아요. 자회사를 설립했죠. 자회사 설립하고 구글 코리아가 서비스를 해요. 이 특허에 관한 서비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글 코리아는 본사의 서비스를 지금 대리하는 거잖아요. 구글 코리아는 대신하는 거잖아요. 이 본사 서비스는 여기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서비스의 그 데이터는 다 구글 미국에 있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도 다 미국에 있고. 그죠? 그랬을 때 얘한테 침해금지 청구를 했을 때 이 속지주의 예외를 인정해가지고 구글 본사에 미국에 있지만 서비스가 미국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그 이익은 한국에서 소비자들이 이익을 얻고 있다. 그러니까 구글 코리아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속지주의 예외 판결례 하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나중에 할게요. 너무 할 말이 많아지니까. 의료용실 삽입장치는 그 제가 뭐 무료 강의 올려놨으니까 그거 볼람 보시고 이거는 할 말이 1시간 걸려요. 이거 하려면 1시간 걸리니까 이거 나중에 하고 됐죠? 이거 아무튼 효력 범위가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로. 아시겠죠? 그게 뭐예요? 한국에 있다. 일본에 있다. 한국의 특허권자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등록을 받았어요. 근데 일본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침해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거 물어보면 제가 답안지를 보니까 특허 침해는 유정부업실로 판단을 한다. 유효한 특허권이 있고 얘는 정당 권한이 없다. 보호 범위에 속한다.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 근데 왜 침해가 아니지? 이거 답안지를 어떻게 쓰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일단 효력 범위에 속해야 그냥 효력 내용으로서 침해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시죠? 일단 효력 범위가 안 미쳐요. 여기는 안 미치니까 당연히 침해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그냥 답안지 쓰면 되는 거예요. 됐죠? 우리가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특허권이 있다. 특허권에는 발유 변소다. 효력 범위가 있고 효력 내용이 있다. 효력 범위는 뭐냐면 주객시지 원칙과 예외가 있다. 됐죠? 내용은 뭐가 있냐면 적극적 효력이랑 소극적 효력이 있다. 됐죠? 소극적 효력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맨날 나오는 거 침해 물어보는 거. 소극적 효력에는 뭐가 있냐면 직접 침해랑 간접 침해가 있다. 됐죠? 직접 침해는 뭐가 있냐면 문헌 침해랑 균등 침해가 있다. 문헌 침해는 뭐가 있냐면 이용 침해랑 생략 침해가 있다. 생략 침해 인정 안 한다는 거는 문헌 침해의 법리인 거고 이용 침해 인정하는 것도 다 문헌 침해의 법리인 거고 그 다음에 문헌 침해 예외가 균등 침해인 거고 문헌 침해 예외가 여기가 균등 침해인 거고 아시겠죠? 아무튼 효력 범위를 판단한 다음에 효력 내용으로서 그 직역 침해 또는 간접 침해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한다.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의 알고리즘이에요. 됐죠? 이게 판단한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다음에 직교치면은 그 논점이 뭐냐면요. 유부 없이 돼요. 이게 요건이에요, 요건. 근데 항변 사유는 뭐냐면요. 정당 권리자 항변이 있고 효력제한 항변이 있고 공정력에도 불구하고 권리범인 부인 항변, 권리 남용 항변이 있고 요거는 하자 특허의 기한 항변. 그다음에 자유시시키는 항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거예요. 아시겠죠? 유부업실 정제 공범 남자. 이것 중에 하나다. 이걸 짬뽕해서 이제 답안지를 쓰는 거다. 아시겠죠? 유부업실 정제 공범 남자를 짬뽕해 가지고 직교치매를 판단하는 거다. 아시겠죠? 유효한 특허권 논점 없고 보호 범위는 뭐가 있냐면 문헌침해 또는 균등침해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헌침해는 뭐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등록을 받았다. 근데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실시한다. 이거 문헌침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를 실시한다. 이것도 이제 문헌침해이면서 이용침해인 거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를 실시한다. C를 생략했다. 근데 C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구성이다. 이런 말 나오면 이제 생략침해는 허용 안 하니까 침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균등침해는 뭐냐면요. 구성을 변경했다. C 프라임이다. 이러면 균등침해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그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봐요. 시험 문제를 봤을 때 특허가 등록받은 거랑 CC하고 있는 거랑 그 구성을 정리를 해요. 정리한 다음에 구성이 부과됐다. 부과됐으면 이용침해를 가라. 구성이 부과됐다. 삭제됐다. 삭제됐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구성이 삭제됐다. 그럼 생략침해를 가라. 변경됐다. 그럼 균등침해를 가라. 아시겠죠? 부삭변에 따라 가지고 이게 논점이 달라진다. 됐죠? 그리고 개인적 가정적 실시를 제외한 모든 실시를 의미한다. 이거는 업으로서에서 논점인 거고 옛날에 58인가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CC는 뭐냐면 CC는 논점이 두 개예요. 논점 두 개. 논점 두 개다. CC행위 독립원칙. CC 의미. 이 논점 두 개밖에 없다. 됐죠? CC행위 독립원칙, CC 의미 여기 두 가지밖에 없다. CC행위 독립원칙은 그냥 뭐 제3자가 뭐 A라는 행위, B라는 행위, C라는 행위를 하면 A라는 행위에 대해서 따로 판단하고 B라는 행위에 대해서 따로 판단하고 C라는 행위에 대해서 따로 판단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이게 근데 아무튼 이게 실시행위 독립 원칙이 하나고 CC의 의미가 또 논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CC의 의미가 뭐냐면 물건 발명, 방법 발명, 제법 발명에 따라 가지고 CC의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는데 물건 발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물건을 보면 생사, 양대, 수청이 있잖아요. 생사, 양대, 수청이 있는데 전체 생산에서 논점이 뭐가 있냐면 전체 물건으로서의 생산이 뭐 의미가 뭐냐, 그거에 논점이 있는 거고 생산이랑 수리랑 차이가 뭐냐. 본질적인 구성을 만들면 생산이다.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수리다. 이거는 뭐 특허법 취지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 판례 있잖아요. 그 판례 쓰는 거고 용도 발명에서 생산이란 뭐냐. 이 논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볼게요. 예를 들어서 특허 등록받은 게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등록받았어요. 근데 제3자가 A랑 B랑 C랑만 생산하고 있지 A 플러스 B 플러스 C 결합을 생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생산인가요? 아닌가요? 이거 논점이 있잖아요. 의료용 삽입장치 사건. 그죠? 요게 이제 전체 물건으로서의 생산을 말하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A, B, C 각 구성품을 생산한 거 가지고 전체 물건을 생산한 걸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요건이 있잖아요. 그 의료용실 삽입장치 요건에 해당하면 전체 물건 생산을 볼 수 있다. 추가적인 가공 조립을 요구를 하지 않고, 그죠? 추가적인 가공 조립을 요구를 하지 않고, 뭐 하나의 단일한 주체 지배관리하에 일체로서 처분될 수 있고 유기적 결합 때 전체로서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 작용 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이 A, B, C 각각 구성품을 만들었어도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만든 걸 볼 수 있다. 이게 전체 물건의 생산 그 논점인 거고. 아시겠죠? 생산 vs 수리. 이게 생산 vs 수리 논점인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소진 이론에서 보통 배우는 건데 여기서도 그걸 써도 되는 거예요. 그 실질적 생산 그 판례 아시겠죠? 그 판례인 거고. 그리고 용도 발명은 우리가 이제 이걸 최신 판례라고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판례 나왔잖아요. 특허법원 판례 나온 거 있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라벨론에 의한다. 라벨론에 의한 판례가 프레가 발린 판례였다. 라벨론. 근데 지금은 판례 입장이 조금 변경됐는데 특허법원 입장이라서 이걸 판례 바뀌었다고 하기는 뭐하고 좀 그런 입장이다 지금.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특허법원이 맞는 걸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험기에서는.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의한 용도 발명은 특정 물질
물질과 발명의 구성 요소가 뭐예요? 특정 물질 플러스 그 용도. 이게 의학 용도 발명의 발명의 구성 요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생산 입장에서 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학 용도 발명을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물질이 있다. 이런 물질을 뭐 항암 치료제로 항암 치료 용도가 있다. 이렇게 등록을 받았단 말이죠. 네? 등록을 받았어요. 근데 이 어떤 물질을 항암 치료 용도로 생산하는 건 도대체 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물질을 만들면서 마음속으로는 항암 치료 용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소비자들은 이거를 뭐 접착제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용도가 이 물질이 항암 치료 용도로 생산이 된 거예요? 아니면 접착제 용도로 지금 생산이 된 거예요? 응?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심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에 대해 가지고 라벨에 표시된 대로 보자. 예를 들어서 이 물질을 판매를 하면서 라벨에 항암치료 용도라고 이렇게 딱 붙여져 있어요. 그건 항암치료 용도로 붙여져 있으면 내 내심의 의사가 어찌 됐든 간에 그냥 항암치료 용도다. 아시겠지? 그게 라벨론 입장인 거고, 특허법원 조금 바뀐 입장은 뭐예요? 이 어떤 물질이 항암치료 용도로 내가 내심의 의사로서 생각을 했어도 라벨에다가 접착제라고 써놨으면 소비자는 접착제로 인식을 할 거고, 접착제로 그냥 통상적으로 접착제로 사용되고 있으면 접착제 용도로 생산이 된 거다. 내심의 의사와 관계가 없지. 이게 이제 용도 발명에서 생산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전송은 양도가 아니다. 이거 논점이 하나 있는 거고, 또 용도 발명에서 양도.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에 대해 가지고 항암치료 용도로 특허권자가 등록을 받았어요. 됐죠? 어떤 물질에 대해 가지고 항암치료 용도로 등록을 받았는데 내가 이걸 회피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물질에 대해 가지고 판매를 하면서, 판매가 양도잖아요. 판매를 하면서 이거는 접착제입니다 이렇게 판매를 했어요. 근데 귓속말로 아니 근데 접착제라고 제가 말을 하는데 사실 항암치료제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 어떤 물질에 대한 이 용도로 양도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뭘로 판단해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논점이 또 있는 거예요. 프레가발린은 라벨론 입장인 거고, 최근 특허법원 판시한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좀 관찰을 하자는 입장인 거고, 아시겠죠? 아무튼 이 논점이 여기 위치에 있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유보 없이 끝났으니까 이제 뭐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항변 사유를 판단하는데, 항변 사유는 뭐가 있냐면 등록 권리자 항변이 있는 거고, 시시권자 항변이 있는 거고, 권리 소진 항변이 있는 거고, 그다음 국제적 소진 이론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효력 제한 항변. 효력 제한 항변에는 뭐가 있냐면 81조의 3 항변에 있는 거고, 이 효력 제한 사유가 특허법에 3개 있잖아요. 96조가 있는 거고 181조가 있는 거고. 근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뭐가 있어요? 96조만 나온다. 96조 1항 2호만 나온다. 시험 문제 2차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됐죠? 그거까지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뭐예요? 하자 특허에 기한 항변. 공정력에도 불구하고 권리범위 부인 항변. 권리범위는 언제 부인돼요? 동일성일 때, 기재불비일 때, 미완성일 때, 미완성 발명일 때. 됐죠? 그 다음에 권리남용. 권리남용은 아무 때나 권리남용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아무 때나 권리남용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권리남용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이제 조영수 교수님이 말하는 거고, 그럼 법률이 뭐냐? 아무튼 이게 다 법률에 근거한 권리남용이긴 하거든요. 무슨 법률이에요? 민법 2조 2항이다. 민법 2조 2항에 근거한 권리남용인데, 그 중에서도 협의 민법상 권리남용 이걸 있는 거고, 협의 민법상 권리남용은 뭐예요? 그 특허법 제도 목적과 기능에 일탈해 가지고 특허법을 하면 주가적 요건과 관계가 없이 특허권 뭐 권리남용이다라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상표 판례 있잖아요. 상표 판례가 특허법 판례도 똑같이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하급심이라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진한커피 사건 있잖아요. 진한커피 사건에서 그 판시한 그대로 문구가 특허법에도 있어요. 그 삼성이랑 애플이랑 싸울 때 이걸 판시를 했어요. 그거 갖다 쓰면 되는 거고, 그다음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권리남용. 공정거래법 117조에서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그 전에 공정거래법은 무슨 법이에요? 독점하지 말아라. 특허법은 무슨 법이에요? 독점해라. 그럼 어떤 행위를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어떤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정거래법에 근거해가지고 독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허법에 근거해가지고 독점해도 되는 거예요. 를 규정한 게 공정거래법 117조예요. 공정거래법 117조는 뭐라고 하냐면, 원칙적으로는 특허법에 근거해가지고 독점해라. 특허권자면 독점해라. 됐죠? 대신 특허권 남용이면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특허권자면 독점해도 되는 거잖아요. 공정거래법 117조에 의해 가지고. 근데 예를 들어서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남용했어요. 그러면
특허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공정거래법이 적용이 되니까 독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권리남용인 거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 특허법에 근거한 권리남용이 뭐예요? 특허법 133조 133조에 근거한 권리남용인데,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될 것이 명백하면 권리남용이다. 아시겠죠? 요거 알잖아요. 이 세 가지 권리남용이 있는 거고, 자유시 기술 항변이 있는 거고, 아시겠죠? 아무튼 우리가 길게 왔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여기 하고 있어요. 여기 침해를 검토를 하는데, 침해 검토하는 거 뭐라고 해서요? 효력 범위를 판단하고 효력 내용을 판단한다. 효력 범위를 판단하는 거는 주객시지 원칙과 예외가 있는 거고, 효력 내용을 판단하는 것 중에서 지적 침해는 유보 업실이랑 정제 공범하는 자가 있는 거다. 됐죠? 유는 논점 맞고, 보는 문헌 침해, 균등 침해가 있는 거고, 아시겠죠? 구성요소 변경됐으면 균등 침해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유보 업 개인적 가정적 실시를 제외한 모든 실시를 의미한다. 이게 업 논점인 거고, 실에는 뭐예요? 논점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실시행위 동립 원칙이랑 실시의 의미가 있어요. 실시행위 동립 원칙이랑 실시의 의미. 됐죠? 실시행위 동립 원칙, 실시의 의미, 그리고 물건 발명, 방법 발명, 제법 발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물건 발명이 제일 중요하다. 물건 발명의 실시 의미가 제일 논점이 많이 나온다. 됐죠? 생산대 수청이 있는데, 생산에는 전체 물건의 생산, 수리, 그리고 용도 발명, 이 세 가지 논점이 있는 거고, 양도에는 전송이 양도인지 아니다. 전송은 양도가 아니다. 그리고 용도 발명에서 양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 프레가발린 판례 사건, 그거 아까 설명한 거 있잖아요. 그 논점이 있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항변 사유로서 뭐가 있냐면 정당 권리자 항변이 있다. 정당 권리자 항변에는 뭐가 있냐면 등록 권리자 항변. 특허권으로 등록받았으니까 나는 정당 권리자다. 그게 제일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나는 출원해가지고 등록 받았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도 출원해가지고 등록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침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랬을 때, 아니 을은 지금 권리를 받았잖아요. 정당 권리를 받았는데 침해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용 침해 관련 논점이잖아요. 이용 침해도 맞고, 이게 이용 관계에 해당하니까 94조의 을이 가지고 있는 94조의 정당 권한이 98조에 의해 가지고 없어져 버리니까, 98조가 이용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94조의 정당 권한이 98조에 의해서 없어져 버리니까 을은 정당 권한이 없으니까 침해가 맞습니다. 이게 맨날 나오는 논점이거든요. 아시겠죠? 그 등록 권리자 항변에는 그게 있다. 그리고 실시권자 항변, 권리 소진, 그다음 구제 소진 이론이 있다. 정당 권리자 항변에는. 그다음 효력 제한 항변에는 법조문 3개 있는 거 있잖아요. 법조문 3개를 알아두시면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시험 나오는 건 뭐냐면 96조 1항 1호만 나오면 나오고, 나머지는 181조는 한 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81조에 3인가요? 그거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오고, 96조 1항 1호는 많이 나왔고, 아시겠죠? 181조는 한 번 나왔고, 효력자유 사유 끝났고, 그 다음에 하자특허에 기한 항변, 이것도 맨날 나오는 거예요. 권리범위 부여 항변, 권리남용 항변이 있다. 그리고 자유시식 기술 항변까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잖아요. 문제를 보면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건지를 보는 거고, 네 가지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 등록 후 권리자의 조치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 효력으로서 침해를 검토한다. 침해를 검토하는 거면 이렇게 머릿속으로 딱딱딱딱 해야 여러분들이 이게 빨라져요. 이거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하다 보면 빨라지니까 이거 그대로 막 계속 해요. 계속 하면서 이거 사례집을 풀면 그 실력이 빨라지니까. 여러분들이 정해진 틀이 있고, 그 틀을 빠르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실력이 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무시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문제 풀 틀이 있고, 그걸 익숙하게 해가지고 체화를 해가지고 빠르게 한다. 그러면 이제 실력이 드는 거잖아요. 무조건 이런 거 틀도 없이, 내가 오늘은 논점을,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GS를 풀어요. GS를 푸는데, 내가 이거를 논점을 빼먹었어. 논점을 왜 빼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빼먹었어. 다음에는 빼먹지 말아야지 하고 기본서에다 써놔요. 기본서에다 써놓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한 달 있다가 문제 다시 풀어보잖아요. 아니, 똑같은 문제도 또 틀려요. 이게 문제 풀이 틀이 없으니까. 이게 또 기본서에 아무리 써놓고, 이거 논점 빼먹지 말자 써놔도 뒤돌아보면 또 까먹고 또 틀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틀이 없으니까. 됐죠? 그러니까 GS 문제를 풀면 이 문제풀이 틀대로 이거를 적용을 해본 다음에 그냥 이거를 그냥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른 GS에서도 연습을 하고 그러면 이게 이 틀이 고착화 돼가지고 빨라져요.
됐죠? 그럼 GS를 따로 복습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 한쪽만 복습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한쪽만 따로 GS 복습할 필요도 없이. 됐죠? 그리고 간접침해 봅시다. 간접침해는 우리가 직접침해는 유보업실이었잖아요. 간접침해는 뭐냐면 유전업실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되어 있는 게 고의 필요 없다. 직접침해를 전제로 하는지 이렇게 있는 거고, 유 논점받고 전에는 뭐가 있냐면요. 특허 발명에 생산, 애만, 사용, 물건. 전용품에는 특허 발명에 생산, 애만, 사용, 물건 이렇게 논점에 5개까지가 있다. 아시겠죠? 이거 뭐 말하려면 좀 오래 걸리니까 간단한 것만 설명을 해보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면 특허 발명에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 전용품이거든요. 봅시다. 특허 발명 논점은 뭐냐? 요거 논점은 뭐냐? 만약에 등록을 A 플러스 B를 등록 받았어요. A 플러스 B를 등록 받았는데, 요게 이제 직접침해 대상물이에요. 간접침해 대상물은 요게요. 이걸 등록받은 거고. 그러면 특허 발명에 요거 특허 발명이랑 똑같잖아요. 특허 발명에 생산에 사용되는 거니까 간접침해 맞잖아요. 이거 간접침해 맞는 거는 논란이 여지가 없어요. 이걸 법조문을 써 있는 거니까. 근데 논란이 있는 건 뭐냐? 이게 등록을 받았는데 이게 직접침해 대상물이에요. 여기 간접침해 대상물이고, 이게 특허 발명이 A 플러스 B예요. 근데 직접침해 대상물이 A 플러스 B 프라임이에요. 그리고 간접침해 대상물이 B 프라임이에요. 그럼 요거는 지금 B 프라임은 특허 발명의 생산에 사용되는 게 아니고 특허 발명의 균등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죠? 특허 발명의 생산에 사용되는 게 아니고 특허 발명의 균등물의 생산에 사용되는데, 요것도 간접침해가 맞냐? 물어보면 맞다. 아시겠죠? 이것도 간접침해 맞다. 판례에 의해서 맞다. 그리고 또 A 플러스 B를 등록을 받고 직접침해 대상물이 A 플러스 B 플러스 C예요. 그리고 간접침해 대상물이 C예요. 이걸 보면 특허 발명이 있고 특허 발명의 이용물이잖아요. C는 지금 특허 발명의 생산에 사용되는 게 아니고 특허 발명의 이용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거잖아요. 됐죠? 특허 발명 이용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C도 간접침해 대상물이 맞냐? 라고 물어보면 간접침해 대상물이 맞다. 아시겠죠? 이것도 판례다. 요게 그 유명한 이번에 CMP 판례도 요거 판례 설치한 거고, 그 유명한 뭐냐 소모품 판례에서 이거 설치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저만 이렇게 이 판례를 그렇게 저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교수님 책 보면 다 그렇게 해석해요. 아시겠죠? 이게 특허 발명 논점인 거고, 전용품에 해당하려면 특허 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어야 되는데 여기 특 끝났고 그다음 생산이어야 되니까 생산 논점이 뭐가 있냐면 소모품 판례랑 구성 여부 관련성이랑 생산인지 사용인지, 요거는 CMP 판례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 소모품에서 생산이 뭐냐면 보세요. 한번 우리가 이제 본따 읽겼다 하면서 외우는 거 있잖아요. 본따 읽겼다. 뭐 어떤 사람은 본타 널 교품 해가지고 그 외우는 그 두 문자 있잖아요. 그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삼성전자가 있다. 여기 일반 소비자가 있고, 삼성전자가 일반 소비자한테 프린터를 팔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K라는 사람이 있고, K라는 사람이 일반 소비자한테 소모품을 팔았어요. 그리고 일반 소비자가 소모품 프린터에서 소모품을 교체한다. 됐어요. 이런 사실관계였어요. 아시겠죠?
프린터에서 소모품을 교체하는 게 만약에 생산이다. 이게 생산이면 K는 뭐예요? 이 프린터에 이게 프린터 등록받았거든요. 삼성전자가 프린터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생산이다. 프린터에서 소모품 교체한다. 그게 생산이 이게 생산이면 이게 생산이잖아요. 그러면 소모품은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잖아요. 됐죠? 근데 만약에 이 프린터에서 소모품 교체하는 게 생산이 아니고 수리다. 이거는 생산이 아니고 수리다. 그러면 소모품은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 아니라 수리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니까 그죠? 간접 침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논점이 되는 게 소모품 판례. 됐죠? 그래가지고 본질적인 구성 요소인 걸 요구를 하잖아요. 본단을 교파 판례에서 소모품 판례에서. 왜냐하면 여기 프린터에서 소모품 교체한다. 이게 소모품이 프린터에서 본질적인 구성 요소여야 프린터의 생산일 거 아니에요. 프린터의 생산이어야 이 소모품이 프린터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일 거 아니에요. 수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생산인지 수리인지 생산 vs 수리. 그게 바로 소모품 판례다. 됐죠? 그 다음에 구성 요소와의 관련성. 이거는 제가 맨날 예시를 드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반도체를 만들었다. 반도체를 잘한다. 반도체를 등록을 받았잖아요. 반도체를 등록을 받는데 이거를 그 반도체를 포함하는 직접 침해 대상물이 뭐냐면요. 이거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그죠? 그리고 여기에 그 액세서리가 있어요. 근데 이 반도체를 등록 받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강남 저거 지하상가 가보면 액세서리를 팔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논리가 뭐예요? 반도체는 이 핸드폰은 반도체의 이용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액세서리를 포함하는 핸드폰도 반도체의 이용물이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구성 요소가 A라고 하면 핸드폰은 A 플러스 B고 이 액세서리를 C라고 하면 이 전체는 구성 요소가 뭐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일 거 아니에요. 됐죠? 이거는 구성 요소가 C인 거고 이 구성 요소 별로만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특허 발명이 이용물의 생산에 사용되니까 이 액세서리는 간접 침해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요거는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사람인데 액세서리까지 때려잡을 수 있으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어느 정도 반도체랑 액세서리랑 관련성이 있어야 우리가 간접 침해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관련성. 이게 어느 정도 이게 특허 발명이 이용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것도 간접 침해를 인정을 한다. 인정을 하는데 이게 특허 발명이랑 요거랑 간접 침해 대상물이랑 어느 정도 구성 요소 간에 관련성이 있어야 간접 침해를 인정한다. 이게 요 논점 아시겠죠? 요거 한번 나왔어요. 옛날에 변호사 모의 시험인가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본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사용인지 여부. 요거는 CMP 판례 60회 문제 나온 거, 60회 3번에 나온 거. 변리사 시험. 우리가 이제 CMP 판례를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보면 간략적으로만 설명해 드릴게요. 보면 CMP 판례. 어, 어,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
여기 크기는 A가 제일 크고요. M이고요. 그 다음 B고요. 그 다음 스몰 B예요. 특허 등록받은 게 요거예요. 요거. 우리 연마 패드잖아요. 연마 패드인데 이 연마 패드 사건이거든요. 연마는 뭐예요? 연마. 갈고 닦는다. 반도체가 있잖아요. 반도체가 있는데 반도체 표면이 엄청 정밀하게 이제 일정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하게 나온 거 있으면 이걸 연마 패드를 이용해서 이 연마가 이제 사포 같은 거잖아요. 연마 패드를 이용해가지고 이걸 닦는 거예요. 그거 사용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사포 같은 거에 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아무튼 이제 등록받은 거는 여기 이제 A가 대형 유동 채널이거든요. 대형 유동 채널. 요 B가 이제 소형 유동 채널. 이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구성 요소에서 대형 유동 채널이랑 소형 유동 채널을 가지고 있다. 이제 제3자가 이제 실시하고 있는 거는 이거 확인 재탕 발명했어요. 이건 대형 유동 채널. 그리고 이건 마이크로 홀이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사포를 닦았어요. CMP가 뭐냐면 화학적 기계적 평산화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케미컬 메카니컬 뭐 P는 몰라요. 플로라이제이션인가 아무튼 CMP 공정을 해요. 이 사포를 살살살 긁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 사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줄무늬 홈이 생긴 거예요. 됐죠? 여기 이제 마이크로 홀 있고 대형 유동 채널 있고 마이크로 홀 있고 여기 줄무늬 홈, 줄무늬 홈 있고 이게 이 CMP 공정.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CMP 공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돼 가지고 요게 이제 직접 침해 대상물이라는 거예요. 요게 B가 여기 B랑 균등하대요. 균등. 그래가지고 요게 직접 침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이 CMP 공정이 요게 생산이냐 아니냐, 요게 이게 본래 용도에 따른 통상 쪽에 사용이냐 생산이냐에 대해 가지고 판례라고 하시는 건데 그 생산에는 뭐예요? 공업적 생산뿐만 아니고 가공도 포함한다. 가공 조림도 포함하는데 가공도 포함한다. 요거 가공이잖아요. 가공. 네? 가공이니까 생산이다. 아시겠죠? 그걸 판시한 게 CMP 판례예요. 라고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나와요. 이게 논란이 있는 게 아니고.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쇄적 중첩적 사용 관계가 있고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에서 생산 끝났잖아요. 에만 여러분들이 뭐 1설, 2설, 3설 있는데 전 3설 따르고 아무튼 사용 연쇄적 중첩적 사용 관계 이것도 이제 논점이 종종 왕왕 나와요. 이것도. 근데 교수님들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뭐냐면 특허 받은 게 이거예요. 특허 받은 거에 생산에 사용되는 게 요거예요. 아시겠죠? 요거에 생산에 사용되는 게 요거예요. 보면 A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면 법 좀 펴보세요. 법 좀 펴보면 특허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써있거든요. 127조 1호에. 아시겠죠? 근데 생산에만 사용이지 그 사용의 의미에 대해 가지고 사용이 연쇄적 중첩적 사용도 포함하냐 안 포함하냐 그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A의 X가 등록을 받은 거예요. A는 X의 생산에 사용돼요. 그리고 스몰 A는 A의 생산에 사용돼요. 그러면 이 스몰 A 있잖아요. 스몰 A는 특허받은 이 X의 생산에 사용되잖아요. 따라따라따 해가지고 이걸 연쇄적 사용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잠깐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가는 걸 연쇄적 사용이라고 하는 거고, 따라따라따 이걸 중첩적 사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연쇄적 사용 또는 중첩적 사용 관계에 있는 스몰 a 있잖아요. 스몰 a는 x의 생산에 사용되긴 하죠. x의 생산에 사용되는데 x의 생산에 연쇄적으로 사용되거나 x의 생산에 중첩적으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가 문제가 되는데 포함 안 한다라는 게 일본 판결 내고 거기에 타당하다고 했으니까 교수님이. 그렇죠? 그리고 3D 데이터 컴퓨터 프로그램은 물건이 아니다. 물건이 아니니 간접침해 대상물이 아니다. 됐죠? 그리고 업으로서 개인적 가정적 지시를 제외한다. 그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논란이 있고 똑같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CC의 의미는 CC에는 논점이 뭐가 있어요? CC의 독립 원칙, CC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고의 필요 없다랑 전제로 하는지 이건 추가적인 논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따 나중에 간접침해 갈 때 다시 해보고. 정당 권리 장변, 효력 제한 항변, 공정력
하자 특허에 기한 항변 다 똑같아요. 여기서는 이 항변 사유 직접 침해에서 쓰던 항변 사유 간접 침해에서 써도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디 했냐면 여기를 했습니다. 여기 침해를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침해가 맞다, 침해가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풀어봤을 때 침해가 맞다, 침해가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침해가 맞으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냐? 민사상, 형사상 기타 조치를 할 수 있다. 침손신부, 침몰량을 할 수 있다. 됐죠? 뭐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를 하고 뭐 이렇게 아무튼 이제 다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침해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냐? 침해 예방 청구를 할 수 있다. 아시겠죠? 126조에 의해 가지고 침해 예방 청구를 할 수 있다. 126조 1항에 써 있잖아요. 됐죠? 아무튼 우리가 지금 어디에 한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머리에 과부 안 왔죠 아직? 여기 했고 여기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 여기 할 차례예요. 여기는 똑같으니까 이제 빨리 할게요. 등록 받았을 때 제3자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냐면 아까처럼 침해를 검토를 해요. 직접 침해 이건 간접 침해 이건 침해를 검토해요. 그 다음에 보호범위에 속한다. 여기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면 여기 침해를 검토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침해를 검토해봤을 때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면 회피해 설비하고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소공범을 청구하고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면 실시 중단하고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실시 계속하고 그 다음에 선행발목을 검색해가지고 항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자 특허 얘기한 항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유시식 기술 항변이나 아무튼 선행발목을 검색하라고. 정당권리에는 뭐가 있어요? 아까처럼 등록권리자 항변, 시식권자 항변, 권리 소진, 그다음 국제적 소진론 이 네 가지가 있다.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이 등록권리자 항변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특허권이라고 했잖아요. 특허권을 등록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신규 출원을 한다. 신규 출원을 한다. 그리고 특허권 이전 신청 청구를 한다. 아시겠죠? 여기도 이제 정당 권리를 획득하는 방안 중 하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모인 출원해가지고 등록 받았어요. 갑이 모인 출원 해가지고 모인 출원해가지고 등록 받았어요. 을은 정당 권리자예요.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가 뭐가 있어요? 을은 갑한테 99조 2를 써가지고 특허권 이전 신청을 하거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신규 출원 중에서 뭐가 있냐면 신규 출원에는 정당 권리자 출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기 뒤에서 해볼 거거든요. 정당 권리자 출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당 권리자 출원하거나 99조 2를 쓰거나 여러분들 그냥 익히 외우고 있는 그런 그것들 있잖아요. 다 이런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당 권리자 출원이랑 신규 출원을 여러분들 왜 해요? 여기 이 상황에서 모인 출원해가지고 등록받았다. 을이 정당 권리자다. 을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신규 정당 권리자 출원하거나 신규 99조 2를 통해가지고 특허권 이전 신청을 하거나 이전 청구를 하거나 왜 해요 이거를? 을이 정당 권한을 획득해가지고 을이 자기가 실시하고 싶으니까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당 권한을 획득하려니까 99조 2를 쓰는 거예요. 다. 됐죠? 그렇죠. 그리고 허위필재, 거짓행위죄를 통해 가지고 특허권자를 고소하세요. 고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허권자에 대해 가지고 조속기간 연장 등으로 무효심판 청구할 수도 있는 거고. 너 특허권에 무효 사유가 있더라. 무효 사유가 있으니까 포기를 해라. 포기하라고 협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무효심판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무효심판 취소 신청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 무효심판 취소 신청을 청구를 하는데. 정정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는 거고 무효심판 취소 신청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아무튼 그 방적분 해가지고 심결을 예측하세요. 각하 심결을 날 것 같다. 인용 심결을 날 것 같다. 어떤 사실관계 있잖아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 가지고 난 각하 심결을 날 것 같다. 인용 심결을 날 것 같다. 그러면 그 무효심판 청구인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심체도를 청구한다. 이익제도로서 심판 청구도 보정한다. 아시겠죠? 140조 2항이 있잖아요. 요지 변경이 아닌 범위 내에서 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그 심판 청구도 보정해 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랑 을이라는 사람이 특허를 등록받았단 말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랑 을이라는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갑을한테 모두 무효 심판을 청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고유필수적 공동 심판이니까 139조 2항 3항에 의해 가지고 그죠? 근데 고유필적 공동 심판인데 갑한테만 무효 심판 청구한 거 이 조치에 따라 가지고 갑한테만 무효 심판을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는 뭘 할 수 있어요? 각하 심결을 뜨잖아요. 그죠? 갑한테만 무효 심판 청구하니까 각하 심결 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각하심기를 내 가지고 불복한다 심치도 이걸 할 수 있어요? 아, 돈 많으면 할 수는 있죠. 돈 많으면 할 수 있는데 심판 청구서 보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40조 2항에 따라 가지고 요지 변경이 아닌 범위 내에서 을을 다시 심판 청구서에 껴 넣는다. 이게 조치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 직권 보정이 새로 도입됐잖아요. 그 명백한 하자에 대해 가지고는 그 특허 심판관이 직권으로 보정을 해준다. 행태방수에 대해 가지고는 이거 직권 보정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재심판을 청구한다는 그 무효심판 청구하고 아 나 이거 기각심기를 할 것 같아. 좀 증거를 보충해 가지고 다시 와야겠어. 그럼 재심판을 청구한다. 이 재심판에서 뭐가 논점이라고 했어요? 일사부재량 중복심판. 1심판이 있고 2심판을 다시 청구하는 거니까 다시 청구하는 거는 일사부재량 중복심판 논점이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이거만 잘하면 수험 기간이 1년 아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못하니까 마스터를 못하니까 그러는 건데 우리 한번 이거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이걸 계속 적용할 거거든요. 해볼게요. 아시겠죠? 좀만 쉬었다 할게요.